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다양한 가족과 또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 동반자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생활 동반자법이 발의가 된 건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아마 이제 이 생활 동반자법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됐으니까 이 법의 내용들 한번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 좀 유의해야 될까,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연 변호사님? 저도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실제로 법안을 들여다봤을 때 법안을 보고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동반자법은 팍스가 아니었어요. 민법을 확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그렇죠. 민법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는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혼인 등록을 하면 혼인신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족 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뭐 동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을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판례와 제도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혼인신고가 마치 된 것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사실혼을 확장하는 개념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혼인신고가 안 되는 사람들을 혼인신고를 해줘서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팍스보다 훨씬 더 어떤 네. 진보적인, 급진적인 법이라고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내용이죠. 법률혼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혼인 거고, 그렇죠. 법률혼으로 그간 등록이 안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거기 이제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은 법률혼이 안 되고 이 생활 동반자법으로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나 중혼 이외에는 전부 다 생활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도 법률혼은 안 되지만 법률혼은 혼인 취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생활 동반자로 등록해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부부와 유사한 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그냥 겨냥한 법이 아닐까. 발의하고 곧 이어서 국회에서 그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 자료집을 보니까 그 용해인 의원이 이제 기조 발제를 했는데 그 기조 발제문에 그대로 그냥 동성혼을 수용하기 위한 법인 것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은근슬쩍 흘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에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옆집 할머니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돕게 돼서 같이 살고 있는 이런 혈족 관계가 없는 동거인들의 가족 관계를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혼인 관계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 부양 의무, 그리고 동거 의무, 그리고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 그리고 법률혼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그대로 다 승계하고 법률혼 부부들이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들을 그대로 이 혼인 관계, 생활 동반자, 등록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률적인 가족이 아니라서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시고 이제 그렇죠. 이거 안 하시는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친척 관계인 할머니와 손녀 관계, 뭐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족 관계 확장을 얘기해 왔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허울 좋은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내용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생활 동반자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확장인 것이고 그냥 우리가 다양한 가족의 확장. 어떻게 보면 가족 개념 자체를 너무 확대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족 개념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게 도대체 가족이지? 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이 밥 먹고 살면 가족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한솥밥, 왜 식구라는 게 한자로 보면 먹을식의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이제 생활 공동체라고 봤을 때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공감해주는 형태가 먼 친척 할머니와 손녀가 사는 형태라고 상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 간에는 사실 입양이 가능한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도 입양을 못하는 이유가 입양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입양이 더 힘들다고 입양 가족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양이 힘든 이유가 정인이 사태 이후에 입양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양이라는 실제로 엮여진 약간 인위적으로 이후에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어쩌면 학대로 이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동일한 제도를 임의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법률적인 가족과 동일한 혜택은 누리고 의무는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 네네. 못된 분들이 그 이유 사연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회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네, 제가 이번에 그 토론문을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보면서 조금 정말 놀랐던 게 작년 말이었나 어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조금 나이 든 여성이 조금 그보다 어린 여성을 입양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보고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나라 입양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왜 입양을 했지? 왜냐면 엄마랑 딸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나이가 아니고 동거 관계인데 네. 이제 가족을 형성하는 방법이 네. 우리나라는 가족이 형성되는 방법이 혼인, 입양, 출산.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혼인 관계에서 출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토론문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이 너무 낡은 관념과 관습 안에 이 가족법이라는 게 묶여 있어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양한 가족을 이룰 권리를 그런 입양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동성관계에 있는 연인들이 해외에서 이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족의 구성을 이미 이루고 있으니 이 법을 바꿔서 이들이 마음껏 우리나라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 슬기생 보셨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니요. 거기서 보면은 되게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그동안 평범한 친구들은 굉장히 부자인 게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나 좀 입양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진짜. 네, 가족관계라는 게 그런 가족에게만 혜택으로 주었던 어떤 혜택을 좀 쉽게 하기 위한 상속이나 이런 증여 같은 것이 쉽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가족에게 주는 혜택은 결국 세제 혜택이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용인 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이 민법을 확대하는 그런 정말 유럽에서 지금 시행되어 왔던 팍스랑도 좀 다른 법이긴 하지만 이미 팍스의 문제점도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팍스가 시행된 지 오래돼서 법률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힘들지만 법률 안에서 약속을 하는 혼인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제 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거를 거의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받아들이니까 결혼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결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문화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 사이에 만나서 같이 살고 헤어질 때 전혀 의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안 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거기서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지표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는 생활동반자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생활동반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동성 부부 간에 입양을 하게 될 때에 발생하는 문제로 2차적인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인구정책이나 이민에 의한 인구정책을 확대하거나 출산율을 더 높이는 제고하는 방안으로 가족제도 변형, 다양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률혼 관계 안에서 출산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출산하는 이유가 직업과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거관계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더 어린 세대들의 안정감을 뺏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법률혼 관계일 때도 헤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이들로서는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고 또 다른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물론 젊은 세대들은 중장년층들에게 우리의 부담감을 알아야만 한다. 저출산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세대 간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밑에 세대와의 안정감에 대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진짜 이게 과연 정말 용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외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통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결국 법률론 안에서 혼인 관계 안에서 태어나던 아이들이 혼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상속관계나 양육비 문제나. 그렇죠. 양육비, 이제 부모님이 헤어졌을 때 양육비를 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엄마가 보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보호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양육비 청구 대상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법률관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제 권리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모든 부담을 개인적으로 지도록 전가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가족 이야기할 때 항상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도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 이런 책이 이제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미 이제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인정을 해왔고 그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많은 진술을 통해서 이제 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지? 연변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라는 그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보호되어지고 양육되어질 권리가 있는데 생활동반자법, 박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혼외자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정서적인 이 유대감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우리 사회가 그 가치가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이 분위기 어떤 그런 전환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정립이죠. 예,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의 가치. 그냥 중구난방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가치가 계몽이 아닙니다. 계몽이랑 약간 다른 겁니다. 예, 그런 방향을 출산 장려도 아니죠.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생활동반자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가족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중점에서 볼 때는 그 외에 이게 필요하다는 그 이유들은 다 명분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은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 통합성에 오히려 저해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양한 가족과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